안녕하세요. 오늘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은 부를 쌓아 올린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용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있을 법한 그런 고민들이죠. 비 내리는 버스 창밖을 몽환히 바라볼 때, 아니면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를 보며 남몰래 한숨을 내쉴 때, 우리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딛고선 이 땅이 단단한 게 맞는지 확신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로 늘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라는 나라죠. 노르웨이 이야기를 꺼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즉시 한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바로 석유죠.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마어마한 석유 부국이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들의 부가 단순히 땅속에서 검은 황금이 터져나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석유는 노르웨이를 부자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준비를 마친 한 나라가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강력한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석유가 발견된 그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아주 오랜 시간 속에 조용히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춥고 국토 대부분은 산이라 농사 짓기도 힘들고 인구마저 적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석유가 발견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 거대한 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길고 조용한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면요. 노르웨이는 마치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기 힘든 험준한 산이고 드넓은 평야가 거의 없어서 대규모 농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인구는 우리나라 서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만 놓고 본다면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진짜 부는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물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다른 나라들이 비옥한 평야에서 농업으로 부를 쌓아갈 때 노르웨이는 전혀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그들의 발밑 땅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펼쳐진 거친 바다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지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안선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피오르입니다. 수만 년 전 거대한 빙하가 산을 깎아내면서 만든 좁고 깊은 만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마치 혈관처럼 뻗어 있죠. 이 피오르 덕분에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마을은 자연스럽게 바다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 때문에 육지로는 며칠에 걸릴 거리가 백길로는 단 몇 시간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환경은 노르웨이인들을 말을 타는 육지의 민족이 아니라 배를 타는 바다의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닷길 위에서 그들의 첫 번째 경제적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목재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 이게 정말 놀랍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노르웨이보다 훨씬 크고 울창한 숲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숲의 크기가 아니었죠. 그 숲에서 나온 나무를 어떻게 시장까지 가장 싸고 빠르게 옮길 수 있느냐, 바로 물류가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내륙 깊은 숲에서 벤 나무를 사람과 말의 힘으로 힘들게 옮길 때 노르웨이는 자연 그 자체를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활용했습니다. 산에서 벤 나무를 강에 그냥 띄우기만 하면 중력과 물길이 알아서 피오르 근처 제재소까지 운반해줬고 심지어 제재소의 톱날마저도 거센 강물의 힘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은 최소화하고 자연의 힘을 최대한으로 빌려오는 것. 이것이 노르웨이 초기 산업의 핵심이었던 거죠. 어떤 거창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척박한 지형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역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가공된 목재는 제재소 바로 앞에서 배에 실려 유럽 전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노르웨이는 수백 년 동안 유럽 최고의 목재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목재를 팔아서 번 돈으로 척박한 땅에서는 부족했던 식량을 수입하면서 노르웨이는 자연스럽게 무역 중심 국가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배입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이 발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상인 몇몇이 그 배들을 전부 소유하고 부를 독점하지는 않았을까? 보통의 역사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노르웨이의 아주 독특한 문화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협력의 문화입니다.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배 한 척을 만들 때 한 사람이 모든 비용을 대는 대신에 마을 전체가 함께 소유권을 나누는 방식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배에 쓸 나무를 댄 사람, 직접 배를 만든 목수, 그리고 완성된 배를 운항할 선장, 마지막으로 작은 돈이라도 보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의 지분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주식회사와 무척이나 비슷한 개념이죠. 이 방식은 정말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공공체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화려한 수도와 귀족을 중심으로 부를 쌓아갈 때 노르웨이는 작고 소박한 마을 단위로 부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 방식의 문화는 조선업을 넘어 농업, 어업, 심지어 금융과 보험업까지 사회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훗날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단단한 사회적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부가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흐르는 경험, 위험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지는 문화. 이건 단순히 경제 시스템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쌓아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가 있었기에 훗날 석유라는 거대한 부를 마주했을 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너무나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는 석유 덕분에 가나움에서 벗어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노르웨이의 1인당 소득은 이미 남유럽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목재와 해운업,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협력이라는 독특한 경제 구조 덕분이었죠. 노르웨이는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된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이 단단한 구조 위에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 더해집니다. 잠시 멈춰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노르웨이의 그 척박한 지형, 즉 험준한 산과 수없이 많은 강들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었던 수력 발전의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발전소의 장기적인 통제권과 소유권은 반드시 국가가 확보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노르웨이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90%를 깨끗하고 값싼 수력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외국 자본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낸 전략적 결정이었고, 이 경험은 훗날 석유라는 더 큰 자원을 관리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들의 전략적 우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자국에서 파낸 석유와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반면에 노르웨이는 자국에 필요한 전기는 풍부하고 값싼 물의 힘으로 만들고 비싼 석유와 가스는 거의 전량을 해외 수출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농부가 가장 품질 좋은 쌀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자신은 밭에서 난 다른 작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지혜였던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미래를 위해 고스란히 남겨두고 일상에 필요한 에너지는 자신들이 가진 또 다른 자원으로 현명하게 해결한 겁니다. 드디어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노르웨이 앞바다, 북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된 것이죠. 슬라이드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첫 발견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까지 십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노르웨이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미래를 중개했던 노르웨이 정부의 차분하고도 계획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석유를 일확천금의 복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년간 목재를 다루고 배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또 하나의 자원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을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80년 국제 유가가 폭락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이 순간이야말로 노르웨이에게는 진실의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 수입에 의존해서 짜두었던 국가 예산은 순식간에 구멍이 났고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이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 석유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구나. 이렇게 변덕스러운 자원에만 의존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이 교훈은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국보펀드의 설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커다란 저금통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철학적 합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이 자원의 주인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잠시 이 자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다 라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한 것이죠.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으로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그런 달콤한 정치적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겠다는 미래 세대를 향한 의식적이고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펀드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간단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펀드 전체 자산에서 나오는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 대략 3% 안에서만 돈을 꺼내 쓸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이건 마치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우리 모두의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막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원칙과 긴 호흡의 기다림 덕분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 주식의 약 1.5%를 소유한 거대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유럽의 에너지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만 했던 유럽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파트너인 노르웨이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자원을 관리했던 그들의 묵묵한 선택이 오늘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석유가 노르웨이를 부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이 있었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이 있었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한 나라가 석유라는 거대한 기회를 만났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룰 줄 알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노르웨이의 이야기는 그들이 특별하거나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을 핑계로 삼는 대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조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저 어쩔 수 없는 변명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밤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